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두 분 혹시 12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26일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요. 같은 생각했는데. 잘 네,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네. 네, 정확히 120년 전에 퀴리 부인과 그의 남편이 라듐 원소를 발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이때 발견한 라듐을 시작으로 방사선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됐는데요. 오늘은 라듐 이야기를 포함해서 방사선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퀴리 부부가 1898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120년 전에 네. 라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물질인가요? 네, 라듐은 방사선을 내뿜는 이 은빛의 금속 물질입니다. 먼저 방사선이 뭔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네. 방사선은 원자가 붕괴할 때 방출되는 매우 강한 에너지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에 쬐면 세포를 파괴하고 또 유전자를 변형할 정도로 에너지가 셉니다. 네. 이런 강한 에너지를 스스로 내뿜는 원소들이 있는데요. 아주 불안정한 원소가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라듐이 이 불안정한 원소에 해당하고요. 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이런 원소를 발견했다는 게 좀 놀라운데, 그러면 이 퀴리 부인이 라듐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가요? 네, 퀴리 부인과 그 남편이 결혼했을 때 먼저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우라늄이 스스로 그 특이한 빛이나 에너지를 내뿜는다는 발견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네. 예. 퀴리 부부는 우라늄을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능을 방출하는 이제 여러 원소를 발견했고 하나는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라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 연구 전까지는 방사선이 있을 거라는 것은 있었지만 이 방사능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이 연구 과정에서 마리 퀴리가 방사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겁니다. 예. 네, 라듐을 순수 분리하는 과정을 매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피치블렌드라는 광물 몇 톤에서 밤낮으로 정제를 하고 또 전기 분해를 통해서 겨우 라듐 0.1g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올해 뭐 라돈 사태 때문에 방사성 물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라돈 그리고 네. 라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라돈과 라듐 모두 방사선 물질인데요. 둘은 네. 다른 물질입니다. 두 물질 모두 우라늄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예. 먼저 우라늄은 입자 4개로 구성된 이 알파 입자라는 것을 방출해서 이 토륨으로 분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라늄 옆에 써진 번호 238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네, 어떤 번호인가요? 238은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친 그 질량과 비슷한 번호인데요. 네, 점점 이- 낮아지네요, 숫자가. 네, 맞습니다. 이게 알파 입자를 방출하면서 이 질량이 줄어든 것이 보이시죠? 토륨 예. 234라고. 이 토륨은 몇 번에 걸쳐서 베타 입자와 알파 입자를 방출하면서 라듐 226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듐은 알파 입자를 방출해서 라돈 222로 붕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림에 보시면은 라돈이 몇 단계에 걸쳐서 방사선을 내뿜고 폴로늄도 됐다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안정한 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예. 최종적으로. 네, 결론적으로는 라듐이 붕괴를 거듭해서 이 라돈이 되고 결국에는 안정적인 물질인 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를 보니까 우라늄에서 출발을 해서 이 붕괴를 거듭해서 라듐과 라돈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자, 이 방사성 물질 앞서 세포를 파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인체에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네, 라듐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인체에 들어가면은 뼈에 축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방사선을 끊임없이 내뿜기 때문에 결국 뼈에 있는 골수 세포를 파괴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네. 때문에 라듐을 처음 발견했던 퀴리 부인이 백혈병으로 사망했고요. 당시 라듐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나 또 라듐을 이용하는 공장에 다녔던 직원들도 암으로 많이 사망했습니다. 예. 최근 문제됐던 라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라돈을 흡연다음으로 가장 높은 폐암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암연구기구도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라돈 기체가 호흡으로 폐에 들어오면은 이 기관지나 세포에 침착이 되고 또 방사선을 계속해서 방출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세포 중에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폐암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특히 예. 라돈은 인간이 받는 총 방사선 피폭 중에 단일 피폭원으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뭐 라돈 침대, 뭐 음이온 관련된 제품을 쓰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걸로 완벽히 차단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음. 우리가 생활방사선에 항상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방사선에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이 있는데요. 인공방사선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나 CT를 촬영할 때 이 인위적으로 쐬게 되는 의료방사선이고요. 자연방사선은 지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이나 또 우주방사선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연방사선은 각국의 지질이나 토양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런데 자연방사선의 절반 이상이 이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바로 라둔 기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녀올 때 받는 우주방사선도 자연방사선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서도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 최대한 이 피폭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생활방사선 가운데서 인공방사선에 대한 피폭은 이제 개인이 조절할 수 있겠죠. CT를 네. 덜 찍는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 자연방사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이 되겠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연방사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라돈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환기를 많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아, 예. 라돈은 가스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체내에 흡수가 됩니다. 네. 라돈의 전체 인체 노출 경로 중 약 95%, 즉 대부분이 실내 공기를 호흡하면서 들어오거든요. 네.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가 토양의 지반이나 암석에서 발생하는 라돈가스 이런 것들이 건물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따라서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좀 메우는 게 좋겠고요. 네. 실내, 특히 지하실의 경우는 더욱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방사선 가운데 비행기 탑승에 의한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생활 주변 방사선 정보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내가 여행 다녀온 날 피폭된 우주 방사선의 양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사선 노출량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라돈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면 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라돈과 라듐 이런 방사성 원소들이 무조건 다 해로운 건지 또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방사선은 세포 파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잘 사용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한다면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건데요. 암을요. 예. 네, 라듐에서 생성되는 라돈 기체를 이용해서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라돈의 방사성 붕괴 때 나오는 방사선으로 암세포에 손상을 입히거나 암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퀴리 부인이 라듐을 처음 발견했을 때도 이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퀴리 부인은 라듐에서 나오는 라돈 기체를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부상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의료 목적 외에도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물리학 실험실에서 필요한 중성자를 생성하는 데도 이 라듐이 쓰일 수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이나 아니면 암 치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까지 그러니까 잘만 이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방사성 물질인데 퀴리 부인이 발견했던 그 당시에는 이런 위험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라듐 발견 바로 직후에는 이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라듐 페인트가 묻은 붓을 입에다가 직접 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입에 왜 넣죠? 어두울 때 그 라듐이 빛을 내거든요. 네. 그것들 이제 시계 초침, 분침, 숫자에다 칠하면은 이제 밤에도 그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계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네. 일하던 직원들이 재미삼아 넣어봤겠죠. 붓을 네. 가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아, 네. 뾰족하게 해서 네, 칠할, 뾰족하게 정교하게 하기 칠하기 위해서. 위해서 네. 입에다가 넣는 과정을 좀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직원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네. 거의 50명 가까이 사망해서 이제 공장에 소송을 내고 결국에 승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라듐을 연구하던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예. 이에 대한 이야기, 라듐걸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네. 이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들의 그 사망 사건을 다룬 이 뮤지컬이 다음 주까지 대학로에서 상영을 한다고 해요. 네. 만약에 이 라듐걸스, 이 여공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뮤지컬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좀 안타까운 일이 아찔한 아닐 일이죠. 수가 없는데요. 네. 자, 정말 이와 관련된 일이 궁금하시다면 뮤지컬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